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문순태 작가님의 연작 소설 징소리에서 네 번째 이야기 무서운 징소리, 네 편 중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지난 세 번째 이야기는 순채 공장 때문에 농사를 놓치는 동네를 살려야겠다고 밤에 칠복이와 팔만이가 산채 방죽에 농약을 쳐버립니다. 이 사건은 동네를 발칵 뒤집혀 놓게 되죠. 그 와중에 팔만이와 눈이 맞은 산금이가 방죽에 빠져 죽고 맙니다. 맹계장의 이복동생이며 제정신이 아닌 길려는 칠복이를 제 방에 끌어들이고요. 순채를 못 듣게 된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버려두었던 논에 모내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남창리가 생기가 돕니다. 때마침 팔만이가 맹계장 집에 갔다가 징을 받아온 것입니다. 세상을 다 얻은 듯 어쩔 줄 모르는 칠복이 과연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오늘도 함께 이야기 속으로 갑니다. 무서운 징소리, 문순태. 우수수 바람이 오동잎을 흔들었다. 하늘에서 별똥별이 길게 날았다. 내사 뭐 이런 말 하기는 참말로 염치 없는 줄 아요만 허시한테 갸를 맡기고 싶어서 멈칫멈칫 말을 하면서 맹계장 어머니는 어둠을 더듬어 칠복이의 표정을 살피는 듯 싶었다. 내 그 대신 이 집이랑 땅을 몽땅 허씨한테 줄 거요. 그저 철없는 애기 하나 거둔다 생각하고 밭하만 준다면은 아무 걱정 없이 눈을 감고쏘만. 그러고 그렇게만 해줌사 나는 아들 집으로 고향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칠복은 할 말을 잃었다. 쿵덕쿵덕 절구질하듯 가슴이 뛰었다. 비록 어둠에 가려 있다고는 하지만 맹계장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기조차 부끄러웠다. 답답했다. 허씨가 갸를 맡아줄 수만 없다면은 나는 아들을 따라 나설 수가 없소라오. 갸 데리고 여기서 살다가 내가 죽을 때가 되면은 쥐약이라도 먹여서 가부텀 땅에 묻어주고. 맹계장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참을 수 없는 슬픔에 낮은 소리로 훌쩍거렸다. 칠복은 노인이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맹계장 어머니의 울음은 칠복에게 슬픔으로 전달되기보다는 그 자신의 심장에 송곳질을 하는 듯한 참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다. 노인의 울음은 눈물을 짜내는 것이 아니고 피를 토하는 것 같은 무서움이 느껴졌다. 전티는 금순이 엄씨가. 칠복은 잦아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금순이 어머니가 있다는 거 알지요. 하지만 허씨를 버리고 집을 나갔담소요. 다시 찾아야지요. 징도 찾았으니 이제 금순이 엄씨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한번 싫다고 나간 사람을 꼭 다시 돌아올 거구먼요. 그래도 이 못난 저를 좋아한 것은
금순이 없이 한 사람뿐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맹계장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여귀풀이 타는 매캐한 모기불 연기처럼 가느다랗게 흘러나왔다. 설령 말이오. 설령 금순이 어머니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우리 길려를 버리지만 않는다면은 그저 먹여주고 입혀주기만 하면 그만이라오. 그 외에 무엇을 더 바라겠소. 지 신세 뻔한디 안방 지키고 살기를 바라겠소. 지애비 죗값을 치르려고 생겨난 몸인디 남편 사랑받고 호강하고 살기를 바라겠소. 그러지 마시고 따님 데리고 맹계장님한테로 가셔요. 여기 농사는 지가 지어드릴 테니까요. 지가 자신하고 맡을 수 있는 것은 농사뿐이라요. 맹계장 어머니의 한숨이 더 굵어졌다. 한 뱃속에서 나온 오누이가 아닙니까요? 칠복이가 말했다. 씨는 몰라서 그래요. 만수가 왜 고향에 자주 안 오는지 알아요? 길려가 보기 싫어서라요. 거짓말 같지만 만수는 여적지 길려를 단 한 번도 동생이라고 불러보지 않았답니다. 말도 안 해요. 전번에 만수가 허쉬오고 집에 온 날 내가 걔를 똥파리 쫓뜨기 훨씬도 못하게 한 것도 아들 조심원이라고 그런 거라요. 죄 많은 애미라 아들 조심하고 살기도 힘들다오. 만수도 지 입으로 그럽디다. 고향에 오기가 천당에 가기보다 어렵다고. 맹계장님이 그렇게까지? 만수 탓할 일도 아니라요. 걔도 애비 없는 서러움 많이 당하고 컸으니까. 뭐 졸란통에 부모 잃은 사람이 어디 하나둘입니까요? 허씨. 맹계장 어머니는 하느님이라도 부르듯 간절한 목소리로 칠복이를 불렀다. 제발 부탁이요. 우리 길려를 맡아주시오. 맹계장 어머니는 바짝 다가앉으며 소갈퀴 같은 손으로 칠복의 손을 더듬어 잡았다. 죄송해요. 다른 것이라면 얼마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 이 평생 머슴을 살아달라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칠복은 냉정하리만큼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아이고, 불쌍한 년. 지혜비 죗값을 얻느라고 콱 되지지도 않고 이 애미 애간장 이렇게 먹이는구만. 왼수 같은. 맹계장 어머니는 잠시 밭은 기침을 토해내더니 허씨 미안해요. 노망한 늙은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구만. 힘없이 말하고 휘적휘적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칠복은 어둠 속에 묻힌 맹계장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그는 잠시 잃어버렸던 징을 다시 찾은 기쁨조차 망각하고 어둠처럼 두껍고 답답한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였다. 도리깨질에 대듯 머릿속이 지근거렸다. 그를 버리고 나간 순덕이와 발가벗은 길려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서 검은 빛깔로 뇌리에 깊숙이 찍혀왔다. 다음 날 오후 늦지막이 맥만수 계장이 회사 자가용을 타고 남창리에 왔다.
그는 집에 들어서자 그의 어머니에게 떠날 준비를 하라고 재촉했었다. 다음 날 아침에 떠나겠다고 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가부간 대답을 하지 않았다. 맥만수가 돌아오자 집안 분위기는 초상난 뒤끝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길녀의 모습은 다시 멀어져 버렸다. 무엇보다 집안 분위기를 침울하게 한 것은 맥만수 어머니의 말없이 굳어진 표정이었다. 맥만수 어머니는 죽으러 갈 사람처럼 슬픈 얼굴이었다. 칠복은 문득 고향을 떠나던 날의 방울제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 그들의 표정도 그렇게 슬픈 돌부처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다. 허씨, 지잉을 다시 찾아서 기쁘죠? 맹계장은 잔뜩 으스대는 얼굴로 말했다. 고맙구만요. 역시 과장이 감췄었죠? 찾았으니 그런 건 알 거 없죠. 암튼 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칠복은 되도록이면 말을 줄이려고 했기 때문에 징을 되찾은 이야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어젯밤부터 마음을 짓누르는 암울한 생각 때문에 혀끝이 무거워진 거였다. 밤이 되자 집안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너무 조용해서 을씨년스럽기까지 하였다. 대강대강 옷까지만 좀 싸셔요. 살림은 그대로 놔두고 가셔야지 뭐 아무것도 갖고 갈 거 없습니다. 맥만수 계장은 그의 어머니가 설거지를 끝내고 부엌에서 나오자 큰 소리로 말했다. 저 꼭 내일 모시고 가셔야 합니까? 기왕이면은 추수라도 하신 다음에 모시고 가시면 어떨까요? 칠복은 희끄무레한 전깃불빛에 비쳐 보이는 맹계장 어머니의 수심에 가득한 얼굴을 보며 말했다. 허씨,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추수를 끝내면은 다시 못자리 할 생각을 앞서는 거 아니요? 맹계장은 칠복을 향해 퉁명스럽게 내지르고 나서 내일 안 가시겠다면 불효자식 말을 듣더라도 저는 다시는 어머니를 모시러 오지 않겠어요. 아예 발을 끊어버리겠다고요. 하고 냉정하게 말했다. 맹계장님, 어머님만 모시고 가실 건가요? 어머니 말고 또 누가 있단 말이요? 계장님 누이 동생 말입니다. 난 또 걔야 있으나만 아닙니까? 예? 난 별로 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머님이 가시면 걔도 그림자 모양 따라오겠죠. 그렇다면 됐습니다요. 칠복은 토마루 아래서 부집개로 모깃불을 수석거리는 맹계장 어머니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맹계장님으로부터 길려도 함께 데리고 간다는 말을 듣고서야 무거운 나무찜을 부려버린 듯 심신이 홀가분하였다. 그러나 맹계장 어머니는 조금도 기쁜 표정이 아니었다. 맹계장 어머니는 그냥 모깃불을 수석거리다 말고 부집개를 든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측간에서 두엄 썩는 냄새가 나고 오동나무 가지들이 너풀거리며 춤을 추는 것으로 보아서는 비가 올 법도 한데 하늘은 맑기만 하다. 저녁을 먹은 뒤 맹계장은 여러 차례 어머니한테 밤에 미리 짐을 꾸려 놓으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기가 싫은 것인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다.
칠복은 한사코 어머니를 다그치듯 재촉하는 맹계장이 매몰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전혀 시골에서 살아본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을 주었다. 농사꾼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은 그가 얄밉기까지 하였다. 더구나 그의 어머니는 젊어서 원한을 몸에 지닌 채 과부가 되고 그 원한을 이겨내기 위해 남자처럼 지게질을 하며 집을 짓고 농토를 장만하여 살림을 일으킨 고향 땅에 눈물과 땀과 피를 묻었지 않았는가. 칠복은 맨 처음 회사에서 그를 보았을 때부터 그에게서 고향 냄새는 맡을 수가 없었다. 그에게서는 구수하고 수더분한 흙냄새, 풀냄새 대신에 노리착지근한 우유 냄새와 역겹도록 코를 툭툭 치는 향수 냄새가 짙게 풍겼다. 그의 아파트에서도 그랬다. 이제 어머니가 더 이상 이 시골 구석에 놀러 계실 필요도 없게 됐어요. 맹계장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소리에 부엌에서 살강에 그릇을 헹구어 엎느라고 달그락거리던 맹계장 어머니가 밖으로 나왔다. 무슨 소리냐? 맹계장 어머니는 무엇인가 짚히는 데가 있어서 물었다. 땅, 몽땅 다 팔아버렸어요. 뭐요? 맹계장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좀 전에 남창에서 계약을 해버렸어요.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걱정 말아요. 아니, 왜요 이놈아? 맹계장 어머니의 목소리가 깨진 징소리처럼 여러 갈래로 찢어졌다. 맹계장은 그런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도 잘못되었다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오히려 할 일을 했다는 듯 싶게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떳떳한 얼굴로 어머니를 보았다. 오늘 남창리로 들어오는데 박창도 사장이 좀 만나자고 하더니 우리 땅을 몽땅 사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뭐 값은 시세대로 쳐주겠다면서요. 그래서 계약을 했지요. 어차피 어머니가 이제 여기를 떠나시면은 다시 돌아오시기 힘들 텐데 그까지 땅 놔둬서 뭐랍니까? 박 사장이 고마울 뿐이죠. 안 그래요, 엄니? 오늘 한꺼번에 땅값을 치러주던데요.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에 맹계장은 비로소 흠칫 놀라며 그런 어머니를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삐딱하게 사렸다. 이 차라리 불효막식한 자식아. 너는 내 애미를 판 것이야. 노인의 몸 어디에 그렇게 찌렁찌렁 대쭉 쪼개지는 목소리가 숨겨져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큰 소리를 내지른 맹계장 어머니는 펄펄 뛰며 흥분하였다. 매듭이 굵은 손이 부르르 떨리기까지 하였다. 이놈아, 박가라는 놈이 왜 옛날부터 우리 땅을 잔뜩 여수고 있었는 줄 아냐? 박가란 놈은 진작부터 내가 이 마을에서 없어져 주기를 고대하고 있었단 말이다. 이 창치 같은 놈아. 내가 제 눈앞에서 없어져야 옛날에 내 아버지를 애매하게 죽인 제 놈의 죄를 잊어볼 수가 있기 때문이요. 내가 제 눈앞에 얼씬거리면은 제 놈만이 괴롭다 이거요, 이놈아. 제 눈에는 내가 죽은 내 아버지로 뵀기 때문이요. 내가 왜 그것을 모르겠냐. 그 땜시 나는 보란듯이 멀쩡하게 살아온 거요.
제 놈이 조합돈을 처먹고 마을에서 쫓겨갔을 때 되려 내 마음이 허전했단다 이놈아. 이 불효 막 심은 놈아. 그러니 애미 속도 모르고 땅을 팔아. 내 아버지 왼수가 없는 일은 내가 이 바닥에서 꼼짝 않고 땅을 지키고 바꿔놓은 보람듣기 버티고 사는 거라는 걸 왜 모른단 말이야. 너는 이놈아 내 애미를 판 놈이여. 맹계장 어머니는 먼지가 풀썩거리는 마당의 맨 땅에 털푸덕 주저앉아 두 발을 쭉 뻗고는 주먹으로 무릎을 치며 분을 참지 못하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피를 토해내듯 울부짖었다. 계장님이 잘못 오셨구만요. 어머님한테 물어보시고 팔지 않고 지금이라도 해약을 하셔요. 맹가장 어머니의 서러워하고 분통해하는 모습을 차마 그대로 가만히 볼 수가 없게 된 칠복은 맹계장 옆으로 바짝 다가가서 넌지시 말했다. 그랬더니 그는 벌컥 화를 내며 미친 소리 마시오.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옛날 일을 못 잊고 그래요. 요새 세상에 서로 편리할 대로 사는 게 좋은 거요. 하고 툭 쏘아붙이고는 신경질적으로 담배에 불을 붙여 물었다. 맹계장 어머니는 주먹을 불끈 쥐고 무릎과 가슴을 번갈아가며 치다가는 비치적거리고 일어나더니 집을 나가버렸다. 한바탕 서럽게 울부짖던 노인이 갑자기 집을 나가자 칠복은 걱정이 되어 맹계장한테 뒤따라 가보라고 했다. 또 아버님 무덤을 찾아가시는 걸 거요. 뭐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니 내버려 두십시오. 그는 냉엄하게 잘라 말했다. 칠복은 갑자기 가슴이 가위 눌린 것처럼 답답해졌다. 징이라도 한바탕 두들겨야만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서 벽에 걸린 징을 들고 나왔다. 칠복이가 징을 들고 토마루를 내려설 때 뒷집 할머니가 숨을 헐떡거리며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야단났어요, 형님! 팔만은 마당에 들어서면서부터 손을 휘저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박천도 사장이 도망을 친답니다요.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말이야. 어젯밤에 자동차까지 대고 공장 기계 이삿짐 몽땅 실어 갖다 주 뭡니까? 뭐 이사를 가는 거 모양이구만. 근데 우리 놈까지 사놓고 왜 그랬지? 몇 년 전에 조합돈 처먹고 서울로 갈 때 그때 모양으로 또 도망을 친 거라니까요.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 맹계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겼다. 밀린 순채값을 계산하고 가면 누가 뭐랍니까? 밀린 순채값이라니? 아직 2달치가 밀려있답니다요. 그 돈이야 갖고 가겠지. 못 주겠다니 문제죠. 방죽에 약을 뿌려 순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일본 회사에서 납품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어갖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니냐. 저런 순달 도둑놈이로구만. 옆에 있던 칠복이가 곁다리로 끼어들며 한마디 하였다. 자그만치 순채 채집값이 적은 집은 50만 원에서 많은 집은 100만 원이나 된답니다요. 뭐 지금까지 그만큼 뭉텅이 돈 벌었으면 그만한 것 좀 포기해버리지 뭐. 맹계장은 마치 남의 나라 일 이야기하듯 하였다. 포기하다뇨? 마을 망쳐놓은 것만 해도 이가 갈리는디. 할머니 너는 뭐가 마을이 망했다고 그래? 박 사장 덕분에 농사를 안 짓고도 고소득 마을이 됐는데. 형님도 참 꼭 텔레비전 아나운서 모양 쉽게 말하네.
남창리 마을은 지금 헛바람만 뺑뺑한 보기 좋은 장난감 공부 풍선가 같다고요. 뭐지나 뻥 터지고 말 거로구만요. 그러면서 팔만은 한사코 맹계장과 같이 순채 공장으로 박천도 사장을 만나러 가자고 졸라댔다. 내가 왜 박청도 사장을 만나? 나는 그 양반한테 받을 게 하나도 없는데. 맹계장은 첫마디에 거절을 하였다. 그는 박천도 사장과 맞서고 싶은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었다. 비록 그가 옛날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고는 하지만 맹계장에게는 꿈속의 이야기처럼 현실감이 없었다. 형님이 박천도 사장을 만나서 돈을 내놓으라고 설득을 해봐요. 박 사장은 옛날부터 형님이라면 어려워했잖아요. 내버려뒀다가는 사고가 날 것 같다니까요. 또 사고가 나면 마을이 어떻게 되겠어요? 팔만은 한사코 싫다는 맹만수 계장을 억지로 끌고 나갔다. 칠복이도 징을 메고 미적미적 그를 뒤를 따랐다. 어둠을 헤치고 대밭으로 허위 단심 기어 올라간 맹계장 어머니 강촌댁은 남편 무덤 위에 짓불 쓰러지듯 허물어지고 말았다. 오장육부를 맷돌에 갈아 가루로 만들어버린 듯 아팠다.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갈라지는 것만 같았다. 여보, 나한테 애가품 그만하고 제발 딸 좀 데려가 주시오. 만수란 놈이 땅을 팔아버렸단디 이제 뭘 믿고 삭으시오. 죽어도 당신이 장만해 주신 땅 속에 한숨 파묻고 살려고 했는디 인제 뭘 믿고 삭으시오. 자식도 땅도 다 없어졌으니 당신 떠날 때 나도 따라갈 것인디 긴 세월 뼈아프게 참고 살아온 거이 다 흑사가 되었단 말이오. 강촌댁은 남편의 무덤에 얼굴을 묻고 엎드려 온몸으로 울부짖었다. 비록 남편은 말 한마디가 없었으나 매지매지 가슴에 끓어오르는 서러움을 깡그리 토해버리고 나면 조금은 칼로 애간장 도려내는 찌긋찌긋한 아픔이 가라앉기도 하였다. 지난 30년 혼자 간장 녹이며 살아오는 동안 그녀는 남모르게 발바닥에 못이 박히도록 남편의 무덤을 찾곤 하였다. 처음엔 남편이 정을 떼려고 그랬던지 찬물 끼얹 듯 무섬증을 주기도 했었다. 남편이 죽은 1년 동안은 거의 날마다 무덤에 찾아와서 소리 없이 울었다. 핏덩이 같은 만수는 어떻게 키울 것이며 뱃속에 든 성도 모르는 꿈에 나타날까 무서운 사람의 씨앗은 또 어찌해야 할 것인지 눈앞이 막막궁산이라 하늘조차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혼자 몸으로 막막한 세상 살기가 무서워서 모자가 쥐약이라도 먹고 저승에서나마 남편 옆에 있고 싶을 생각뿐이었다. 혼자서 온종일 눈물 훔치며 밭에 나가 김을 메고 돌아온 강촌댁은 배는 남편의 무덤처럼 버럭버럭 불러와 숨이 차고 삭시는 저리고 쑤셔 차라리 눈 감고 죽어버리자는 생각으로 간장을 한 사발 떠서 냉수 마시듯 꿀럭꿀럭 둘러 마셨는데도 창자가 기어 나오도록 몸속에 있는 물기 한 방울까지 모두 토해냈을 뿐 뱃속의 아기가
떨어지지도 죽지도 않던 것이었다. 강촌땡은 그날 밤도 탈진한 몸으로 남편을 찾아가 얼굴을 무덤에 묻고 꺼이꺼이 목젖이 팅팅 붓도록 속으로만 울었다. 그녀가 푸념을 늘어놓으며 울고 있을 때 난데없이 한 뭉치의 날카로운 회오리 바람이 휙 하고 덮쳐와서는 강촌댁의 머리끄덩이를 쥐어뜯고 달아났다. 순간 그녀는 철렁 심장이 땅에 떨어진 듯 싶었고 온몸이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굳어져 버렸다. 그녀의 머리끄덩이를 쥐어뜯는 바람은 무덤 속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강촌댁은 몸이 으스러질 듯 오싹 떨렸다. 갑자기 남편의 무덤이 무서워졌다. 정신없이 일어서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산을 내려왔다. 나무 둥치에 걸려 퍽퍽 넘어지고 풀섭에 이끌려 엉덩방아를 찌으면서 마구 뛰었다.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과도 같은 회오리 바람이 계속 그녀를 쫓아왔다. 어찌어찌 해서 집에 도착한 강촌댁은 방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날부터 그녀는 꼬박 이틀 동안을 땀을 뻘뻘 흘리며 알아 눕고 말았다. 친정어머니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일부러 정을 떼려고 무섬증을 준 것이라고 하였다. 정을 떼지 않고 내버려 뒀다가는 아무래도 내가 마음이 약해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너를 생각해서 그런겨. 강촌댁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친정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죽은 남편이 무서워지자 살아갈 힘이 생겼다. 어떻게 해서든지 꿋꿋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그때부터 억척스럽게 일을 했다. 혼자 힘으로 불타버린 집도 일으켜 세우고 땅도 장만하였다. 만수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밤 강촌댁은 12년 만에 남편의 무덤을 찾아갔으나 조금도 무섭지가 않았다. 무섬증을 주기 전부터 부드러운 바람이 머리칼과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그 뒤부터 강촌댁은 다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남편의 무덤을 찾곤 하였다. 강촌댁의 생각에 집을 다시 짓고 농토를 장만한 것은 그녀 자신이 아니고 죽은 남편의 힘이었다고 믿게 되었다. 여보, 그때 모양 내게 다시 힘을 주시오. 무서운 회오리 바람으로 정을 뗄 때같이 내가 당신 옆에서 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란 말이오. 당신이 힘을 주면은 당신을 찾는 것도 오늘 밤이 마지막인 줄 아시오. 맹계장 어머니는 애원하듯 말했으나 무서운 회오리 바람은 결코 살아나지 않았다. 회오리 바람 대신에 마을 쪽에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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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이 울었다. 죽은 남편이 그녀를 간절하게 부르는 소리 같았다. 힘이 쫙 빠졌다. 남편이 부르는 소리처럼 간절하게 우는 징소리가 그녀의 몸에서 서서히 혼을 빼가는 것 같았다. 무정한 사람, 무정한 사람.
살아갈 힘을 주란께 자기 연티로 오라고. 맹계장 어머니는 힘없이 일어서서 비칠비칠 대밭을 내려왔다. 징소리는 그치지 않고 어둠을 쫓기라도 하듯 울어댔다. 그 소리는 마치 삶의 마지막 슬픔을 쥐어짜는 상여 소리처럼 들렸다. 맹계장 어머니는 어호너호 슬프게 어우러진 상여 소리 같은 징소리를 들으며 집에 돌아와 문간방에 잠들어 있는 금순이를 빈집에 옮겨 누이고 딸 길려한테 새 옷을 입힌 다음 헛간에서 새끼 타래를 가져와 모녀가 하나가 되게 여러 겹으로 칭칭 동여 맸다. 길려야, 무서워하지 말거라잉. 조금만 참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 맹계장 어머니는 딸한테 그렇게 말하고 준비해 놓은 성냥통을 집어들었다. 징소리가 맹계장 어머니를 재촉하였다. 맹계장 어머니는 오래오래 징소리를 간직하고 싶었다. 징, 징, 징. 칠복은 집을 나가면서 징을 머리 위로 쳐들고 징채를 후려쳤다. 무섭게 가라앉은 밤 공기가 무겁게 출렁이면서 마을을 죄 흔들었다. 느닷없이 웬 징소리요? 마지못해 팔만이한테 끌려가듯 하던 맹계장이 징소리에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며 물었다. 징이라도 쳐야지 못 견디겠구먼요. 칠복은 큰 소리로 말하고 그 자리에 말뚝처럼 서서는 계속 징채를 휘둘러댔다. 그는 마치 대보름날 저녁에 방울제 사람들이 아랫마을 박골 사람들과 횃불 싸움을 하러 갈 때처럼 잦은 머리가락으로 징을 울렸다. 횃불 싸움을 하러 가는 날밤 그가 마을 앞 돈단에 나와서 징을 울리면 방울제 청년들은 대나무나 쌀이나무로 미리 만들어 두었던 회에 불을 붙여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모여들곤 하였다. 횃불을 밝혀든 방울제 청년들은 둥근 달이 할미산에 둥실 솟아오를 때 징을 울려대는 칠복이의 뒤를 따라 황룡강 상류뚝을 나가서 강을 사이에 두고 아랫마을 박골 사람들을 실컷 놀려주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농악이 거칠게 울리기 시작하면 청년들은 머리에 수건을 질끈질끈 동여매고 손에 횃불을 높이 쳐들고 우르르 징검다리를 건너 몰려가서 횃불을 휘두르며 닥치는 대로 때리고 옷을 태우는 것이었다. 한창 싸움이 어우러지면 꽹가리는 미친 개처럼 짖고 징은 우레소리처럼 울어대 옷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내지르는 혼겁한 고함 소리마저 삼켜버리게 마련이었다. 횃불을 많이 빼앗은 쪽이 이기게 되는 대보름날 밤의 횃불 싸움은 언제나 방울제가 이겼다. 1년 360날 가운데서 이날 하루만은 부자들이 많이 사는 박골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가 있었다. 칠복은 옛날 방울제에서 횃불 싸움 할 때처럼 징을 거칠게 두드리며 남창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 나오기를 기다렸다. 신통하게도 징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횃불 대신 손전등불을 켜들고 하나둘 모였다. 삽시간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신들린 듯 징을 쳐대는 칠보기를 빙 둘러쌌다. 오랜만에 징소리다운 징소리를 들은 남창마을 사람들은 마치 잠에 취한 것처럼 말없이 우두커니 서서는 징소리만을 듣고 있었다. 박천도 사장은 데려갑시다. 손전등을 켜고 서 있는 마을 사람들 중에서 누구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순채 공장으로 가자고 하였다. 칠보기가 징을 치며 앞장을 섰다. 칠보기 눈에 횃불 대신 손전등을 켜든 남창리 사람들이 마치 횃불 싸움을 하러 가는 방울제 청년들 같이 믿음직스럽고 용감하게 보였다. 손전등을 켜든 남창마을 사람들은 징소리를 따라 방죽둑을 지나 환하게 불이 켜진 순채 공장으로 향했다. 칠복은 순채 공장 앞으로 이르자 징채를 허리춤에 꽂고 걸음을 멈추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징소리와 관계없이 의기양양하게 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박 사장 나와라. 누구인가 고함을 질렀다. 그들은 횃불 싸움을 하러 간 방울제 사람들보다 더 거칠어졌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얼추 어림에도 50명은 넘을 것 같은 마을 사람들이 공장 앞마당에 발을 들여놓을 만한 틈도 없이 대창처럼 꼿꼿하게 서서 목청껏 고함을 질러댔고 언제 나타났는지 공장 문턱에 뒷짐을 지고 서 있는 박천도 사장은 짐짓 태연한 모습으로 서 있긴 하면서도 불빛에 비쳐 보이는 얼굴 모습이 자주 변하는 것으로 보아 제 딴엔 똥끝이 바싹바싹 타는 모양이었다. 지금은 농사도 포기하고 시기가 빠지게 순채를 뜯었는데 왜 돈을 안 주고 가겠다는 거요? 누구인가 삿대질 해대며 소리소리 질렀다. 이렇게 돈 봐야 나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오. 일본에 수출 계약을 맺어놨는데 순채가 빨갛게 고스라져 버렸으니 어쩌자는 거야? 박천도 사장은 조금도 미안해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시팔 돈 안 주고 가겠다면 공장에다 확 불질러 버릴 거야. 허허이 참, 이래봤자 결국엔 당신들 손해요. 박천도 사장 옆에 똥강아지처럼 바짝 붙어있는 박 사장의 처남이 목을대를 세우며 말했다. 손해라니? 순채가 약을 먹었다고 해서 내년엔 세입이 안 난답니까? 정 이러시면 내년에 채취권을 주지 않겠다고요. 박천도 사장의 처남이었다. 저런 지금엄할 새끼, 눈 뻔히 뜨고 사기를 놓네. 순채 채취도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거 모르는 줄 아남? 천만에요. 그건 회사 정책상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공장 기계까지 실어가고 빈 껍데기만 남겨두고 지랄하네. 기왕 이렇게 된 바에 내년에는 아예 방종물을 빼번질 거요. 개소리 그만하고 돈이나 내놔. 일본서 사사키 씨가 와서 돈을 주든지 말든지 합니다. 지미를 놈에 일본 놈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요. 공장이 제가 되기 전에 돈부터 내놔.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다. 누구인가 당장 공장에 불을 질러버릴 것 같은 기세였다. 축제 사자 호박씨 가서 박 사장 입에 털어넣었다고 생각하면은 그까지 순책과 포기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 마을이 망하는 건 보고만 있을 수 없단 말이야. 오랫동안 머슴살이 끝에 살림을 일으킨 나이 많은 덕부 영감이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내지르자 연금을 봐줘야 해. 방죽에다 쳐넣어.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청년들 너댓 명이 방죽으로 끌고 갑시다. 하고 소리를 지르며 우르르 사람들 앞으로 몰려가서는 박청도 사장의 팔을 붙들었다. 그들은 뭐라고 소리소리 질러대며 박청도 사장을 끌고 공장 밖으로 나와 방죽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뒤엉키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박천도 사장의 어깨를 찍어잡은 채 방죽으로 갔다. 끌려가는 박천도 사장은 돼지 멱다는 목소리로 이놈 저놈 하고 발악을 하듯 고개를 내저으며 욕을 퍼부었다. 내 놈들 몽땅 콩밥을 먹일 거야. 후회 말고 내 말대로 못하겠느냐 이놈들아. 박청도 사장이 으름장을 놓았으나 아무도 그의 말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사지를 비비 꼬아 버르적거리는 박천도 사장을 떠매다시피 하여 방주까지 당도한 마을 사람들은 그의 어깨며 팔에 달라붙어 둑 아래로 끌고 가서 다짜고짜 물속으로 쳐 넣어버렸다. 방죽에 넘어진 박천도 사장은 허우적거리고 일어나서 둑으로 기어 오르려고 하였으나 그가 기어오르기를 기다리며 손전등 불을 비추고 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다시 물속에 쳐넣었다. 그러기를 몇 차례 되풀이하였다. 그래도 박천도 사장은 계속해서 길을 쓰고 기어오르려고 버둥거렸고 마을 사람들은 지치지 않고 그를 다시 방죽에 쳐넣곤 하였다. 맹계장과 나이 많은 몇몇 마을 사람들이 그만해 두라면서 청년들을 말리려고 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칠복은 횃불 싸움이 끝났음을 알려주려고 징을 머리 위로 축혀 올리다가 징채 잡은 손을 힘없이 내려버리고 말았다. 마을에 불길이 치솟고 있었기 때문이다. 맹계장 집 근처인 듯 싶었다. 섬찟한 예감이 총알처럼 가슴을 뚫었다. 무서운 느낌이었다. 칠복은 불이야 하고 외치며 마을을 향해 뛰었다. 그제야 박천도 사장을 방죽에 떼밀어 쳐넣기를 계속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마을의 불길을 보고 소나기처럼 뛰었다. 맹계장의 집이었다. 박천도 사장의 순채 공장으로 몰려가지 않고 마을에 남아 있었던 마을 사람들이 물동이와 물지개를 진 채 어둠을 찢으며 무섭게 치솟고 있는 불길을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워낙 불길이 드세어 불을 끌 엄두도 못 내고 발만 구르고 있었다. 헐근거리며 뛰어온 칠복은 집 앞에 웅성거리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집안에 든 사람들은 어찌 됐어? 하고 다급하게 물었다. 그러나 아무도 시원스러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징을 팽개치고 그는 목청껏 금순이를 부르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아무도 미처 그를 붙잡지 못하였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뜨거운 불길이 뱀의 혓바닥처럼 몸에 달라붙었으며 독한 연기가 목을 죄어왔다. 칠복은 큰 방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갔다. 숨이 헉헉 막혔다. 불길과 연기 속을 더듬었다. 물컹한 것이 손에 잡혔다. 맹계장 어머니와 길려가 꽉 붙은 채 쌀자루처럼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양쪽 옆구리에 한 사람씩 끼려고 했지만 모녀가 떨어지지 않았다. 자세히 더 더듬어 보았더니 모녀는 얼굴을 마주한 채 굵은 새끼줄에 칭칭 묶여 있는 것이 아닌가. 무섭게 엉겨붙은 불길과 숨을 막을 듯한 독한 연기 때문에 모녀를 묶은 새끼줄을 풀 겨를이 없어 한꺼번에 등에 업고 밖으로 나왔다. 확 불길이 숨을 막는 바람에 하마터면 그는 쓰러질 뻔하면서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불길 속에서 빠져나왔다. 새끼줄에 묶여 한 덩어리가 된 모녀를 마당 모퉁이 탱자나무 울타리 옆에 부리고 칠복은 다시 치솟은 불길처럼 날뛰며 미친 듯 금순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다시 그들 부녀가 기거하는 문간방으로 뛰어들었다. 문간방은 큰 방보다 불길이 덜했지만 방 안에 연기가 가득 들어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숨이 막혀 캑캑 기침을 토해내며 정신없이 방 안을 더듬었으나 금순이는 손에 잡히지 않았다. 애기는 괜찮으니 어서 나오시오. 그는 마당에서 누구인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캑캑거리며 문간방에서 빠져나왔다. 그가 허우적거리며 밖으로 나와 마당 가운데 퍽 쓰러지자 금순이가 쪼르르 달려와서 어깨에 달라붙었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구나. 칠복은 연기를 토해내느라고 연신 배고픈 여우 울음처럼 캑캑거리며 손으로 딸의 머리와 얼굴, 몸뚱어리를 바쁘게 되작거려가며 더듬었다. 아빠, 나 뒷집 빈집에서 잤어. 진 할머니가 거기 가서 자라고 어보다가 줬어. 금순이는 아버지의 어깨에 엉겨붙어 아직 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다. 칠복은 비척거리며 탱자나무 울타리 옆으로 갔다.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이 새끼줄을 풀고 모녀를 따로 떼어 뉘어 놓았다. 그가 차례로 그들 모녀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으나 숨 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숨 쉬는 소리 대신에 어둠 속에서 불길이 펄럭이는 소리와 와지끈 뚝딱 불붙는 석가래며 문지방 내려앉는 소리만 심장을 때렸다. 그것은 맹계장의 고향이 영원히 불타 없어지는 소리였다. 불상도혈아. 고향 떠나기보다 죽기보다 무섭다고 하더니 내 딸하고 같이 죽었구만. 누구인가 물동이를 이고 서 있던 안악이 불빛 사이로 모녀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칠복은 눈을 들어 희끄무레한 불빛 속에서 맹계장의 얼굴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와지끈 푹. 대들보가 내려앉자 마지막 불길이 어둠 속에 수많은 불티를 날리며 하늘로 치솟았다. 칠복의 눈에 그 불길은
그의 고향 방울제를 순식간에 덮어버린 물바다로 보였다.